옛날 어느 상월 마을에 바람소리마저 조용히 내려앉는 깊은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산자락에 기댄 이 작은 마을은 가을이 깊어질수록 아침 저녁으로 뽀얀 안개가 감돌곤 했지요. 지붕마다 옅은 서리가 내리고 마당 구석에는 노랗게 물든 낙엽이 바람에 쓸려와 쌓여가는 늦가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숨결이 하얗게 흩어지는 그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었지요. 이 마을에서도 가장 큰 기와집이 한 채 있었으니 바로 김서방네라 불리는 집이었습니다. 한때는 읍내에서도 알아주던 세도가였으나 이제는 그저 낡은 기와와 널찍한 마당만이 지난날의 영화를 말해줄 뿐이었지요. 집안의 기둥은 여전히 굵었지만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그런 고요하고도 무거운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 3년 전 시집온 며느리 옥순, 오케이순이가 있었습니다. 옥순이는 동이 트기 전 별빛이 채 가시지 않은 푸른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 올려 큼직한 가마솥에 붓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이 그녀의 하루 시작이었지요. 부지런하고 마음씨가 고와 굳은 일도 마다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옥순의 남편 김서방은 집안의 가세를 다시 일으켜 보겠다며 한양으로 물건을 떼러간 지 달포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너른 집에는 옥순과 그녀의 시어머니 박씨 부인 매담 파크 단둘만이 덩그러니 남아 지내고 있었지요. 남편이 있을 때도 살가운 말 한마디 없던 시어머니였지만 아들이 집을 비우자 그 성정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본래 성품이 까다롭고 매서운 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옥순이가 정성껏 지어 올린 밥상 앞에서도 그저 숟가락만 까딱거리기 일쑤였지요. 오늘은 국이 짜구나. 네가 정녕 이 집안의 간을 맞출 생각이 있는 개냐 없는 개냐. 옥순이가 황급히 물을 더 부어 오려 해도 시어머니는 이미 수저를 놓아버린 뒤였습니다. 옥순이는 그저 송구합니다 어머님.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하며 고개를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빨래를 할 때도 볕이 가장 잘 드는 시간을 기다려 널었고 풀을 먹인 옷가지에서는 언제나 빳빳하고 기분 좋은 햇볕 냄새가 나도록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빨래에서 해묵은 냄새가 나는구나. 볕 좋은 날 다 뭐하고 해가 기울어서야 걷어들인 개냐. 박씨 부인은 마당에 널린 빨랫줄을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옥순이는 분명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널고 가장 볕이 좋을 때 걷었음에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 손이 느린 탓이라, 제 정성이 부족한 탓이라 여겼지요. 마당을 쓰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을바람이 워낙 심술구저 쓸어놓기 무섭게 산에서 낙엽이 날아와 쌓이곤 했습니다. 옥순이가 새벽부터 쓸고 닦아 깨끗해진 마당도 박씨 부인이 아침 문안을 나오기 위해 대도를 나설 때쯤이면 어느새 낙엽 몇 장이 뒹굴고 있었지요. 박씨 부인은 그 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쭈쭈쭈,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며느리라는 것이 아침부터 빗자루 하나 제대로 들지 않으니 복이 달아나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옥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내 빗자루를 다시 들고 와 성난바람이 휩쓸고 간 마당을 묵묵히 쓸어낼 뿐이었습니다. 옥순이의 가장 큰 걱정은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꾸지람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지만 그 이유를 도통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서 돌아오기만을 바랐지만 한양 가는 길은 멀고 소식은 더뎠습니다. 이 집에는 본래 일손을 돕는 이들이 여럿 있었으나 가세가 기울면서 하나둘 떠나고 지금은 그저 심부름이나 하는 어린 계집아이 하나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아이마저도 박씨 부인의 날 선기세에 눌려 옥순의 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순은 이 거대한 기와집에서 외딴 섬처럼 홀로 지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롱불을 켤 때면 옥순의 시름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기름을 아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호통에 불빛은 콩알만 해졌고 그 작은 불빛 아래서 바느질을 하다 보면
절로 눈물이 핑 돌곤 했습니다.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지웠다 반복했지만 결국 붙이지는 못했습니다.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남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옥순이는 자신이 이 집안의 흉이 되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크게 잘못한 것일까 혹여 내가 들어온 뒤로 집안의 나쁜 기운이라도 깃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그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옥순이는 어김없이 새벽 이슬을 맞으며 일어나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사실 옥순이 밉다기보다는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웠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마저 장사를 핑계로 집을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돌아오면 제 어미보다는 아내인 옥순을 먼저 챙기는 것 같아 속이 상했지요. 그 헛헛함과 질투가 애먼 며느리에게 향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옥순은 그런 시어머니의 속내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시어머니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꾸지람을 들을까? 옥순은 마른 침을 삼키며 끓어오르는 숭늉을 조심스레 밥상에 올렸습니다. 하루는 옥순이가 장독대에 있는 장맛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집안의 장맛이었기에 며칠째 날씨를 살피며 가장 좋은 날을 골라 장독 뚜껑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중이었지요. 혹여 벌레라도 들어갈까 망을 씌우고 정성껏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박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독대에 파리가 꼬이는구나. 저게 다 내 손길이 더러워 그런 것이다. 당장 거두지 못할까. 옥순이가 놀라 돌아보니 정말 파리 한 마리가 장독대 근처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옥순은 황급히 파리를 쫓아내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님,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옥순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꼼꼼히 살폈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런 옥순을 노려보며 한마디를 더 쏘아붙였습니다. 네가 들어오고부터 집안에 잡스러운 것들만 꼬이는구나. 필시 내 부정한 기운 탓이다. 그 말은 옥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부정한 기운이라니요. 옥순은 매일 목욕 재개하는 마음으로 집안일을 돌보았습니다. 조상님들께 부끄럽지 않은 며느리가 되고자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옥순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옥순은 처음으로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넓고 텅 빈 집에 자신을 홀로 남겨두고 떠난 남편이 야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도 잠시 옥순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 역시 집안을 위해 고생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참고 견뎌야지. 옥순은 눈물을 훔치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집안의 무거운 공기는 비단 옥순과 박씨 부인 사이에서만 흐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유일한 하인인 어린 계집아이조차 안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숨을 죽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 소리 하나 크게 내지 못했고 마루를 걸을 때도 발소리를 죽여야 했습니다. 집은 컸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문틈을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 밤늦도록 뒷뜰에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만이 이 집의 적막함을 채워주었지요. 옥수는 이 고요함이 폭풍전야처럼 느껴져 불안했습니다. 옥수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몰래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곶감을 준비했습니다. 볕에 잘 말려 꿀처럼 달콤해진 곶감을 예쁜 그릇에 담아 저녁 문안을 드리며 내밀었지요. 어머님 입맛 없으실까봐 준비해보았습니다. 조금 드셔보세요. 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곶감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곁눈질로 곶감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런 군것질거리나 만들 시간이 있더냐. 그 시간에 부엌이나 한번 더 쓸고 닦지.
박씨 부인은 그릇을 밀쳐내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옥순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옥순은 무안함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는 사실보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열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더 컸습니다. 옥순은 조용히 곶감 그릇을 들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옥순은 더욱 말수가 줄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일은 묵묵히 해냈지만 그 얼굴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옥순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흐른 어느 날 쌀쌀한 바람이 유난히 거세게 불던 아침이었습니다. 옥순이 막 아침상을 물리고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있을 때였지요. 안방에서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어디 갔느냐, 내 머리꼬지가 어디 갔단 말이냐. 옥순은 깜짝 놀라 손을 닦을 새도 없이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박씨 부인이 경대 화장대 앞에 서서 서랍을 모조리 열어젖힌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 있었지요.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무엇을 찾으시는지요? 옥순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잔뜩 상기된 얼굴로 옥순을 쏘아보았습니다. 내 비치 머리꼬지 어머님께 물려받은 그 귀한 것을 모르쇠하려는 개냐 필시 네가 치운다 어쩐다 하며 만졌을 터. 어서 내놓지 못할까. 그 비치 머리꼬지는 박씨 부인이 가장 아끼는 폐물로 명절 같은 큰 날에나 겨우 꺼내어 머리에 꽂던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옥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경대는 늘 어머님께서 직접 보시지 않았습니까? 옥수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너 말고 내 물건에 손을 댈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냐. 네가 시집 온 뒤로 집안에 좀도둑이라도 든 게로구나. 시어머니는 대놓고 옥순을 도둑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옥순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잘못 두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옥순은 눈물을 꾹 참고 방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장, 안옷괴, 구석 심지어 경대 밑바닥까지 손을 넣어 훑었습니다. 하지만 머리꼬지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방까지 달려가 서랍을 열어보였습니다. 어머님 보십시오. 제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박씨 부인은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습니다. 이미 어디다 빼돌려 놓고 시치미를 떼는 개지. 가증스러운 것.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옥순이 차려온 밥상에 수저도 대지 않았습니다. 도둑이 차려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느냐. 당장 치우거라. 옥순은 매 끼니 때마다 텅 빈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내 신세야. 며느리 잘못 들여 말년의 폐물까지 도둑 맞고 하며 한탄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집의 유일한 하인인 어린 계집아이는 안주인의 섯을 퍼런 기세에 눌려 옥순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아이는 며칠 동안 이어진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를 견디다 못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마침 우물가는 아침 일찍 물을 기르러 온 동네 안악들로 붐비고 있었지요. 계집아이는 물을 깃던 옆 동네 안악에게 그만 참지 못하고 속삭였습니다. 있잖아요, 아주머니. 글쎄, 우리 안방마님께서 비취 머리꼬지를 잃어버리셨는데 새아씨, 옥순을 의심하시는 눈치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고요한 우물가에서는 그 말이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안악들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뭐라고? 김서방네 며느리가 시어미 물건에 손을 댔다고. 어쩐지 요 며칠 그댁 분위기가 싸하다 했더니만. 쯧쯧, 얼굴은 반반하게 생겨서 손버릇이 나빴나 보네.
소문은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동이처럼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옥순의 평소 행실을 아는 몇몇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옥순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워낙 마음이 여리고 착하지 않나. 시어미가 워낙 모질다 보니 괜한 트집을 잡는 것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사람들의 입방아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운 법이었습니다. 옥수는 이 모든 일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저 집안에 갇혀 시어머니의 냉대를 견디고 있을 뿐이었지요. 며칠 뒤 꼭 필요한 찬거리를 사기 위해 읍내장에 나선 옥수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저만 보면 수근거리며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늘 반갑게 맞아주던 두부가게 할머니마저 옥순의 눈을 피했습니다. 옥순은 영문도 모른 채 붉어진 얼굴로 장을 봐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발길이 뒤뜰로 향했습니다. 처마 밑에 매달아 놓은 시래기 말린 무청 그늘 아래 쪼그리고 앉아 옥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정녕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리도 힘든 것일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는데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아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게야? 옥순이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웃에 사는 최노파 올드초이가 담장 너머로 옥순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노파는 이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산전수전 다 겪어 그 속을 알 수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옥순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아니옵니다. 그저 바람이 차서 눈물이 났나 봅니다. 옥순은 애써 변명을 둘러댔습니다. 최노파는 그런 옥순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눈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최노파는 마른 기침을 한번 하더니 옥순에게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아가 내 말 잘 듣게.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가지는 흔들리는 법이지. 하지만 뿌리가 썩으면 나무는 통째로 넘어간다네. 그 뿌리를 잘 살펴보게. 옥수는 그 말의 뜻을 단번에 알아챌 수 없었습니다. 예, 뿌리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옥순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최노파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옥순을 한 번 더 바라보고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옥순은 최노파가 사라진 쪽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가 넘어진다. 뿌리를 살피라. 알 수 없는 말이었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도 옥순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옥순은 시어머니의 꾸지람을 들을 때마다 내가 잘못했구나, 혹은 내가 부족하구나 하며 자신만을 탓해왔습니다. 하지만 최노파의 말을 듣고 나니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는 자신의 처지일지 몰라도 정작 나무를 병들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지요. 그날 저녁 옥수는 여느 때처럼 시어머니의 저녁상을 차려 안방에 들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여전히 옥순을 쳐다보지도 않고 밥상에 물만 부어 후루룩 마시고는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썩 물러가거라. 내 얼굴만 봐도 속이 답답하니 예전 같으면 옥수는 그 말에 또다시 상처받고 물러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옥수는 물러나면서 시어머니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귀한 폐물을 잃어버린 사람의 얼굴이라기엔 분노 속에 무언가 다른 초조함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슬픔보다는 불안에 가까운 기색이었지요. 옥수는 부엌으로 돌아와 차가운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뿌리, 이 집의 뿌리는 무엇일까? 옥수는 시어머니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남편이 떠난 뒤 더욱 심해진 날카로움, 그리고 오늘 잃어버렸다는 그 빛이 머리꼬지를 떠올렸습니다. 옥수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뿔이라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옥순의 젖었던 눈이 늦가을 밤바람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직은 안개 속이었지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만은 분명해졌습니다. 노파의 말을 가슴에 새긴 옥순은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눈물로 밤을 지새우거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구석에 숨지 않았습니다. 대신 옥수는 말수를 더욱 줄이고 눈과 귀를 열었습니다. 집안을 쓸고 닦는 그 손길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녀의 눈은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모든 움직임을 좇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옥순을 투명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밥상도 거들떠보지 않았고 마주쳐도 없는 사람인 양 지나쳤지요. 하지만 옥순이 보기에 시어머니의 그 서슬, 퍼런 기세 뒤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초조함 혹은 불안감에 가까운 기색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예전에는 잘 거르지 않던 낮잠을 건너뛰기 일쑤였습니다. 툇마루에 앉아 멍하니 마당 끝만 바라보기도 하고 의미 없이 방 안을 서성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옥순이 부엌에서 일하는 소리가 들리면 화들짝 놀라며 다시 매서운 표정을 지어 보이곤 했지요. 무엇이 저분을 저토록 불안하게 만드는 것일까? 옥순은 의문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옥순은 시어머니의 시선이 유독 뒤뜰로 향하는 문 쪽문에 자주 머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대문간에는 집안일을 봐주는 계집아이라도 오가지만 뒤뜰문은 집안 식구들 외에는 거의 쓰지 않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옥수는 일부러 뒤뜰 볕이 잘 드는 곳에 빨랫줄을 손보거나 장독대 뚜껑을 닦는 척하며 그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그림자가 길어지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옥수는 저녁밥을 짓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옥순이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길을 살피는 척하자 박씨 부인은 옥순이 자신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마루를 건넜습니다. 시어머니는 두꺼운 너울 쓰개치마를 머리부터 뒤집어써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방을 한번 휙 둘러보더니 총총걸음으로 뒤뜰 문을 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옥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시간에 저런 차림으로 대체 어딜 가시는 거지? 옥수는 타닥거리는 불쏘시개 소리에 숨어 조용히 그 뒤를 쫓았습니다. 뒤뜰 문은 삐걱 소리도 작게 열렸습니다. 옥수는 장작더미 뒤에 몸을 숨기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담장 그늘 아래 웬 낯선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행색이 점잖은 손님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 거강군이나 혹은 그보다 더 질이 좋지 않은 빚을 받으러 다니는 패거리처럼 보였습니다. 사내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박씨 부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무어라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자가 옥순에게까지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 다급한 손짓만은 분명했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저으며 더욱 거세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듯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품 안을 뒤적였습니다. 이윽고 박씨 부인은 품속 깊은 곳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사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주머니는 제법 묵직해 보였습니다. 사내는 주머니를 받아들고 입구를 열어 안을 힐끗 들여다보더니 그제야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달엔 잊지 마시오 조모하세 하는 날카로운 말을 남기고는 어둠 속으로 횡하니 사라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사내가 사라진 쪽을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문설주에 몸을 기댄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은 옥순을 도둑으로 몰아세우던 기세등등한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고 두려움에 떠는 나약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옥수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그 사내는 누구이며 어머님이 건넨 주머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빛이 머리꼬지, 그래 그 머리꼬지 소동은 노파가 말했던 뿌리가 바로 저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무언가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옥수는 자신을 몰아붙였던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지만 그보다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그 주머니에 든 것이 혹시 옥수는 며칠 전 시어머니가 머리꼬지를 잃어버렸다며 난리를 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 모든 것이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옥순을 도둑으로 몰아세우던 그 과장된 분노는 사실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방패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옥순은 결심했습니다. 확인해 보아야 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정말 돈이 필요해서 무언가를 내다 팔았다면 그것이 단지 자신의 폐물에서 그쳤을 리가 없었습니다. 옥순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집안의 온갖 귀중품을 보관하는 광창고로 향했습니다. 광 열쇠는 늘 시어머니가 허리춤에 차고 다녔지만 옥순은 비상시를 대비해 남편이 몰래 알려준 다락방 석갈의 틈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녁 식사도 거른 채 일찌감치 안방에 들어누운 것을 확인한 옥순은 조심스럽게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 쌓인 석갈의 틈에서 예비 열쇠를 찾아낸 옥순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시어머니를 의심하고 집안의 것을 몰래 살피다니. 죄책감이 들었지만 옥순은 고개를 젓습니다. 이것은 이 집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차가운 소에 열쇠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광의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집단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옥수는 호롱불을 조심스럽게 들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광 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궤들과 항아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옥수는 망설임 없이 가장 안쪽에 있는 가장 큰 자개농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김씨 집안의 제사 제례 때마다 사용하는 귀한 녹그릇, 유기 세트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번쩍번쩍 윤이 나도록 닦아 흰 천에 하나하나 싸매어둔 이 집안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농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옥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녹그릇을 싸두었던 흰 천 조각들만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을 뿐 묵직한 놋대접과 놋접시, 놋수저 세트는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빚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로 집안의 귀한 녹그릇을 몰래 내다 판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혹은 더 큰 도둑질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해 먼저 옥순에게 빛이 머리꼬지라는 작은 누명을 씌웠던 것입니다. 손버릇이 나쁜 며느리라는 소문이 나면 나중에 녹그릇이 없어진 사실이 밝혀져도 모두 옥순의 탓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요. 옥순은 배신감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모질게 대한 이유가 고작 자신을 방패막이로 쓰기 위함이었다니요. 옥순은 차가운 광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눈물은 억울함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분노와 이 집안의 앞날에 대한 깊은 절망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체 무슨 빚을 졌기에 조상님들께 올리는 제기까지 내다 팔아야 했을까요? 옥수는 시어머니의 나약함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동시에 도둑년이라는 누명을 쓰고 이 집에서 쫓겨날 뻔했던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옥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녹그릇이 있던 빈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대로 덮어둘 수는 없다. 남편이 돌아오면, 아니 그 전에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를 다그쳐 사실을 고백하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려야 할까요? 옥순이 무거운 마음으로 광을 정리하고 막 문을 잠그려던 참이었습니다. 세아씨, 세아씨. 마당 저편에서 계집아이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 밤중에. 옥수는 혹시나 시어머니에게 들킬까 싶어 낮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옥순에게 편지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방금 한양에서 사람이 왔어요. 서방님 편지래요. 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분명했습니다. 옥수는 황급히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편지에는 그간의 안부와 함께 장사가 뜻대로 잘 풀려 곧 집으로 돌아간다는 반가운 소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으니 부디 옥체를 보존하시오. 내 어머님 생일 전에는 꼭 당도할 터이니 그날 맛있는 밥상이나 함께 받읍시다. 어머님 생신. 옥수는 편지를 든 채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은 바로 닷새 뒤였습니다. 남편은 그날에 맞춰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옥순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생신상, 그래, 생신상이다. 옥수는 편지를 고이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광열쇠를 다시 석갈의 틈에 숨기고 방으로 돌아오는 옥순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죄를 만천에 드러내 망신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과 기만 속에서 더 이상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날 온 가족이 모이는 그 생신상 앞에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옥수는 그날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천천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늦가을의 밤바람이 창호지를 매섭게 흔들었지만 옥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굳건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닷새의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옥순은 그 며칠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그런 옥순의 침묵이 오히려 더 불안했는지 전보다 더 날카롭게 굴었지만 옥순은 그저 고개만 숙일 뿐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가올 그날 남편이 돌아오고 생신상이 차려질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대문 밖이 소란스럽더니 옥순이 그토록 기다리던 남편 김서방이 하인 몇을 거느리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옥순아 내가 왔소. 김서방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텅 빈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옥순은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늠름해 보였습니다. 김서방은 한양에서의 장사가 꽤 잘 풀린 듯 보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덥석 껴안으며 큰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소자가 늦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언제 며느리를 닥달했냐는 듯 활짝 웃는 얼굴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어서 오너라. 고생 많았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자애로운 어머니였습니다. 김서방은 옥순의 손도 한번 꽉 잡아주었습니다. 당신도 고생 많았소. 내가 없는 동안 집안일이며 어머니 봉양이며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려. 옥순은 그 말에 그간의 소름이 북받쳐 올랐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그날 옥순은 아침부터 부엌에서 쉴 틈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한양에서 가져온 귀한 쇠고기와 해산물까지 더해져 생신상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옥순은 그동안의 소름을 잊으려는 듯 온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뽀얀 쌀밥이 녹그릇에 소복이 담기고 기름진 갈비찜이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끓어올랐습니다. 저녁이 될 무렵 옥순은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바로 담장 너머의 최 노파였습니다. 어르신, 오늘 저희 어머님 생신이신데 저희 서방님도 돌아오셨으니 함께 저녁이나 드시지요.
이웃 사촌끼리 조촐하게 남아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옥순의 초대에 최노파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옥순을 바라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해가 지고 사랑방의 큼직한 교자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서방은 상석에 어머니를 모시고 그 옆에 최노파를 앉혔습니다. 옥순은 갓 지은 음식을 나르느라 분주했지요. 상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김서방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야, 이거 진수성찬이구려. 옥순이 당신 솜씨가 나날이 느는 것 같소. 어머님, 복 받으셨습니다. 박씨 부인도 오랜만에 아들이 돌아오고 이웃까지 함께하니 기분이 좋은 듯 겉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순은 보았습니다. 그 웃음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최노파가 상에 앉아 있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눈치였습니다. 최노파는 그저 묵묵히 숭늉 그릇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지요. 김서방이 먼저 어머니에게 술잔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만수무강하십시오. 내년 생신에는 제가 더 큰 돈을 벌어와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씨 부인은 고맙다 아들아 하며 잔을 받았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습니다. 김서방은 옥순에게도 당신도 이리 와서 한 잔 받으시오. 고생했소. 하며 술을 권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웃고 떠들며 기분이 한껏 들떠 있을 때 박씨 부인이 옥순을 빤히 쳐다보며 찬물을 끼얹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음식 솜씨는 늘었는지 모르겠다만 박씨 부인은 일부러 들으라는 듯 최노파와 아들을 힐끔거렸습니다. 그 손버릇은 여전한 개냐, 사랑방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김서방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가셨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손버릇이라니요. 박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네가 한양 간 사이에 이 아이가 내 귀한 비취 머리꼬지에 손을 댔단 말이다. 내 어머니의 유품인 것을. 박씨 부인은 마치 옥순이 금방이라도 무릎 꿇고 빌기를 바라는 듯 몰아세웠습니다. 내가 이 도둑을 며느리라고. 쯧쯧. 오늘 같은 날 이런 말까지 해야겠느냐만. 네가 알아야겠다. 네가 집에 없다고 네 처가 이런 짓을 하고 다녔다. 김서방은 충격받은 얼굴로 옥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옥순아, 이게 다 사실이오. 어머님 물건에 손을 댔단 말이오. 남편의 눈에는 실망감과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옥순은 그동안 어떤 모욕을 당해도 참아왔지만 남편 앞에서 도둑으로 몰리는 것만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옥순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젓가락을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어머님의 머리꼬지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옥순의 단호한 태도에 박씨 부인과 김서방 모두 놀란 듯 했습니다. 옥순은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머리꼬지를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집에서 다른 것이 없어진 것을 압니다. 박씨, 부인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네가 도둑질한 것을 덮으려고. 옥순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가 손버릇이 나쁘다 하셨죠. 하지만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내는 이 집안의 근간과도 같은 녹그릇 세트가 광에서 통째로 사라진 것은 어찌 설명하시겠습니까? 옥순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방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김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녹그릇 그 제기들이 없어졌다고. 그것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역사이자 명예였습니다. 김서방은 당장이라도 광으로 달려갈 듯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의심하는 개냐 전연이 녹그릇까지 훔쳐가고는
이제 나에게 누명을 씌우는구나. 옥수는 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훔쳤다면 어찌 서방님이 돌아오신 이 자리에서 제 발로 무덤을 파겠습니까? 어머님, 며칠 전 뒷뜰문에서 만난 그 사내는 누구였습니까? 어머님께서 그제게 건넨 그 묵직한 비단 주머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는지요? 박씨, 부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네가 그걸 어찌... 이제는 목소리마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이웃 노파 앞에서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자 공포에 질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묵묵히 듣고만 있던 최 노파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서방네, 아니 김서방. 최의 노파는 김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늙었지만 눈까지 어두운 것은 아니라네. 자네 어머님이 읍내 전당포를 드나드는 것을 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닐세. 자네가 한양 간 뒤로 부쩍 잦아졌지. 최 노파는 옥순이 보았던 그 사내의 인상착의까지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자는 전당포 주인 형제인데 고리 대금업자로 악명 높은 자일세. 한번 물면 뼈까지 발라먹는다는 소문이 파다하지. 그런 자가 왜 자네 집 뒷뜰까지 찾아왔겠는가. 모든 증거가 박씨 부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차마 제 어미를 다그치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어찌 그런 사실입니까?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박씨 부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뜨렸습니다. 흐흐흐, 흐영. 박씨 부인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교자상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옥순을 노려보며 울부짖었습니다. 다 너 때문이다. 네가 이 집에 들어오고부터 내 아들이 너만 챙기고 나는 뒷전이 되었어.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울면서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노름투전에 빠진 망나니 같은 친정 남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이 큰 빚을 졌고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아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가세가 기우는데 제 망나니 동생 빚까지 짊어지게 할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자신의 패물을 하나둘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에는 조상님들의 제기인 녹그릇에까지 손을 대고 만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안을 망쳤어. 박씨 부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옥순에게 누명을 씌운 이유도 고백했습니다. 혹시라도 녹그릇이 없어진 게 발각될까봐. 그래서 네가 손버릇이 나쁘다고 미리 소문을 내면 다 네 탓으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죽일 년이다. 박씨 부인은 자신의 비겁함과 질투심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옥순이 정성껏 차린 생신상은 아무도 손대지 못한 채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화려한 밥상에 얼굴을 묻은 채 오열했습니다. 며느리를 그토록 모질게 괴롭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날 자신이 받아야 할 생신상 앞에서 박씨 부인은 참회와 부끄러움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랑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박씨 부인의 서러운 울음소리만이 화려하게 차려졌으나 아무도 손대지 못한 밥상 위를 맴돌았습니다. 김서방은 충격과 슬픔 그리고 제 어미에 대한 연민으로 참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섰던 며느리 옥순 그리고 그 곁을 묵묵히 지키던 최노파. 네 사람의 시선은 각기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박씨 부인의 어깨가 지친 듯 축 처졌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바람 한 점 없는 방 안에서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옥순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을 겪어내고 무너져 내린 한 늙은 여인에 대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옥순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어버린 진수성찬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김서방은 그런 옥순의 뒷모습을 불안하게 바라보았지만 옥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옥순이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음식이 아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끈한 숭늉 한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옥순은 밥상에 엎드려 있는 시어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숭늉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구수한 밥물이 타는 냄새가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조금 밀어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옥순이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진지가 다 식었습니다. 날이 찹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속이라도 드십시오. 그 말에 박씨 부인의 울음이 멎었습니다. 고개를 든 시어머니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숭늉 그릇과 옥순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도둑으로 몰고 그토록 모질게 굴었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며느리의 눈에는 원망이나 조롱 대신 그저 덤덤한 온기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씨 부인의 가슴을 짓누르던 마지막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가, 옥순아, 내가 잘못했다. 이번의 울음은 앞선 자포자기의 오열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옥순이 내민 숭늉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릇의 온기가 차가워진 손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김서방은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옥순의 곁으로 다가와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손은 부엌길로 거칠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서방은 옥순을 바라보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옥순이 아니었다면 이 집안의 골마 터진 뿌리를 연경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김서방은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그만 우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동생분의 빚은 소자가 해결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제 외가의 일이고 이 집안의 체면이 걸린 일이니 그리 알겠습니다. 허나 다시는 저나 옥순에게 이런 거짓을 꾸미지는 마십시오. 이 집은 어머님 혼자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최노파가 그제야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암 그렇고 말고 집안이란 것이 번쩍이는 놋그릇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리 속을 터놓는 진심으로 세우는 것이지. 박씨 부인 오늘 며느리가 준 이 숭늉 한 그릇의 의미를 잊지 마시게. 최노파는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가족이 스스로 상처를 보듬을 시간을 내어준 것이죠. 그날 밤 옥순과 김서방은 아무 말 없이 식어버린 생신상을 치웠습니다. 박씨 부인은 일찌감치 몸져 누웠습니다. 김서방은 며칠에 걸쳐 읍내를 오가며 아내의 말대로 전당포와 빚쟁이들을 수소문해 어머니가 줬던 빚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다행히 한양에서의 장사 수익이 좋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놋그릇은 이미 다른 곳으로 팔려나가 찾을 수 없었지만 김서방은 조상님들께는 죄송 하나 그릇보다 집안의 화목을 되찾는 것이 우선이라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러 늦가을은 완전히 물러가고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그해의 첫눈이 소리도 없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한방눈은 밤새 펑펑 쏟아져 기와 지붕이며 마당이며 온 세상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마을은 고요했고 집안의 묵은 때와 상처마저 그 눈 속에 묻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아침 옥수는 부엌에서 겨울을 나기 위한 메주 간장이나 된장을 담그기 위해 콩을 삶아 띄운 덩어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 구수한 콩 익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부엌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박씨 부인이 들어섰습니다. 그날 생신상 소동 이후 시어머니는 옥순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말없이 옥순의 곁에 쪼그리고 앉아 옥순이 하는 양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옥순이 삶은 콩을 절구에 빻으면 박씨 부인은 그것을 받아
네모난 메주틀에 넣어 모양을 잡았습니다. 서먹한 공기 속에서 절구질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지요. 한참을 그렇게 말없이 일하던 박씨 부인이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옥순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옥순이 의아한 표정으로 주머니를 받아 열어보자 그 안에는 그토록 난리의 원인이었던 영롱한 비취, 머리꽂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어찌... 박씨 부인은 옥순의 눈을 피하며 웅얼거렸습니다. 내 요강 밑에 떨어져 있더구나. 아마 내가 정신이 없어 숨겨두고는 잊었나 보다. 빚쟁이들이 무서워서. 옥순은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혹은 뒤늦게 찾아내고도 민망함에 참아 내놓지 못했던 것이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옥순은 머리꽂이를 주머니에 다시 넣어 박씨 부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간수하십시오. 어머님께 가장 잘 어울리는 물건인걸요.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그 말에 그만 와락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옥수는 그저 묵묵히 다시 콩을 빻기 시작했습니다. 메주를 다 빚어 새끼줄로 엮어 처마 밑에 매달 무렵 박씨 부인이 옥순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은 콩물과 거친 일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옥순아, 그간 모진 바람이 불었구나. 헌데 네가 이 집의 뿌리를 지켜주었다. 내가 미안했다. 그리고 참으로 고맙다. 옥수는 시어머니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눈이 참 곱게 옵니다. 올겨울은 된장 맛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옥순의 대답은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말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시어머니의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김서방네 큰 기와집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여가며 묵은 상처와 지나간 슬픔을 고요히 덮어주고 있었습니다.